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0일째인 오늘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특별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 특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잠시 뒤에 단식 농성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새 대표에 김무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대표 선거 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해 축사까지 했지만 친박 핵심 서청원 의원의 열세를 만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승패를 가른 요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당청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보도할 예정입니다. 730 재보선 투표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역대 재보선 투표율을 시기별로 분석해봤습니다. 휴가철이 겹친 7, 8월 재보선들은 투표율이 평균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런 소식들 모아서 7월 14일 월요일 뉴스K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결국 단식을 택했습니다. 구조에 기대를 걸었다가 배신감을 느꼈던 가족들이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기대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지난 토요일부터 국회 농성을 벌여오다 여당 입장이 완고함을 확인한 뒤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본청 앞에 취재 PD 나가 있습니다. 전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인아 PD. 네, 윤인아입니다. 네,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몇 분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국회 본청 입구에서 10명, 광화문 이순신 장군 등장 앞에서 5명의 유가족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유가족들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희생된 가족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특별법 촉구 서명에 동참해준 350만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식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식을 하지 않는 유가족 50여 명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연좌 농성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로 국회에서 사흘째 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낮 가족들은 노란 종이배를 덮고 노란 우산을 들고 국회를 돌며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또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단식까지 왔습니다. 저는 뭐 굶어본 적도 없고요. 단식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쓰러져서 실려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좀 마음이 여려서 딸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은데 또 딸 이름을 불러야 되네요. 전 2학년 3반 김빛나라 아빠 김병권입니다.
제가 여기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죄를 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죄를 졌다면 내 자식의 죄를 진 겁니다. 농성이 시작된 토요일부터의 상황 그리고 유가족들의 핵심 요구 사항들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 농성은 지난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 국회를 방문해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과 여야 특별법 TF 참관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본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대책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4.16 전차 세월호 특별법안을 만들어 지난 9일 입법 청원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국회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무늬만 특별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의 기간보고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로 비유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구원진 새누리당 간사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여당과 야당이 각기 내놓은 특별법, 이 두 종류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의 특별법에는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없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독립적인 권한을 가져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새누리당은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민주연합 의원이 오늘도 두 차례 만나 특별법 쟁점을 논의했지만 진전 상황은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은 특별조사위원회 기소권과 수사권 주는 일은 전례가 없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무모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새누리당 주장이 맞는 건가요? 새누리당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위원회가 뽑은 조사관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나 관세청, 산림청 등에서도 법에 따라 조사관을 뽑아 수사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특검 제도도 검사의 지위를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같은 방식으로 검사의 지위를 상임위원에게 위임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 사법체계에 부합한다고 유가족 법률대리인 측은 주장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사경으로서의 수사 권한을 주는 것은 이미 다른 여러 법에서도 제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서 그런 권한을 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전혀 아니고요. 전례가 없었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 공무원들에게도 일부 관련 업무에 관련돼서는 수사권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의 공무원들도 뭐 음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일부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을 가지도록 만드는 예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요. 특별검사의 경우 민간인을 검사로 임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하나의 특검법이라고 보시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천주교에서 유족들의 뜻대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을 내놨더군요. 주교회 산하인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나온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유가족들의 주장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최고 의결기구인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될 조사위원회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비롯한 사법 권한과 함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희생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평희 위원장인 이용훈 주교는 현재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이대로 참사의 진실에 다다를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가 오늘 안산 합동분향소에 도착했다고 하던데요. 몇 명이 서명에 참여한 겁니까? 네, 약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서명 용지는 오늘 안산 합동분향소에 도착했는데요.
서명지들은 세월호 참사가 난 4월 16일을 영원히 잊지 말자는 의미로 416개의 묶음으로 포장돼 분향소 희생자 영정 앞에서 하루를 보내고 내일 오전 국회의장에게 전달됩니다. 가족 대책위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자, 국회의장에게 전달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장실에서 제헌절에는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다른 곳에 가서 단식을 하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오늘 이수환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이 유가족들을 찾아와 17일 제헌절에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농성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헌절 행사 방문객들은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면서 단식 농성을 하는 유가족들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에 제헌절 날만 유가족들이 본청에서 자리를 비우고 의원회관에서 농성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유가족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수원 수석은 또 제헌절 행사 안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 행사에 유가족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며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우리 지금 도보로 솔레난 여러분들이 우비는 입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산을 씌워주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세월호 도보 순례단은 정파와 종교,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자발적인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도보 순례의 길을 나섰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눈물로 다짐했던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3세 어린 학생부터 팔순 노인까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새누리당이 새로운 선장으로 김무성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하는 무리수까지 뒀지만 당대표 선거 결과는 친박 핵심 서청원 의원의 완패였습니다. 최고위원을 노렸던 또 다른 친박 후보인 홍문종 의원도 탈락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당선되면 청와대 여당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대립각을 선명히 할 경우 여권이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예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의 입지가 줄어들고 또 여당이 청와대를 향해 일정 정도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새누리당 전당대회 소식 알아보죠. 노지민 PD. 네, 노지민입니다. 네, 먼저 선거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전당대회 결과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인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이른바 비박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52,706표를 득표해
경쟁자로 여겨졌던 친박의 서청원 의원을 무려 1만 4천여 표 이상 앞섰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호 의원이 2만 5,330표, 이인재 의원이 2만 782표를 득표해 3, 4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고요. 비록 6위지만 당원에 의해서 여성 최고위원 몫을 할당받은 김물동 의원까지 총 5명이 새로운 새누리당 지도부로 선출됐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대표직을 놓친 데다 또 하나의 대표적 친박인 홍문종 의원까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하면서 한마디로 친박계의 패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2040 공약을 중시한 김상민 의원과 서민 출신을 강조했던 김영호 의원 등 젊은 초선 의원, 그리고 원외 출마자인 박창달 후보는 3,000표대에 머물러 비주류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한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시기인데다 이례적인 참석이어서 친박 후보 지지의 성격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전당대회가 친박 대 비박 구도로 이루어진 만큼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 자체가 친박 밀어주기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대표직을 놓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작심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 참석한 박 대통령이 동작 1 출마 예정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노출되는 등 재보궐선거 반칙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더군요.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전례가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까? 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전당대회에서 총재로 선출됐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새천년 민주당 창당대회에 축사차 참석했습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청 분리를 강조하며 전당대회에 불참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면서 8년 만에 여당 전당대회 참석 전례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대표를 겸직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참석한 첫 차례이기도 합니다. 자, 언론에서는 김무성, 서청원 두 후보자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김무성 의원의 압승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요인이 승패를 갈랐다고 합니까? 네, 새누리당 당원과 대의원들이 7.30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상태로 선거에 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수직관계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용인대 최창열 교수의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 내내 박심 논란이 여전히 있었는데요. 당원과 대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동안 당청 관계와 지나치게 청와대가 집권당에 대한 일방적 우위의 관계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었고 당원과 대의원들이 일정 부분 이에 보호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당청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로 간다면 선거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고 바로 이러한 결과가 서 후보와 김무성 후보와의 표차를 크게 많이 벌려놓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서청원 후보가 대표로 선출되지 않고 김무성 후보가 대표로 선출된 게 여당에게는 선거에 유리한 구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유권자들이 보기에 서청원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박심을 반영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서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청 관계가 지나치게 박근혜 친정 체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권자에게는 썩 그렇게 표심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김무성 후보의 당선은 선거에 여당에게는 좀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무성 체제에서의 당청 관계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대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세대에는 김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치평론가 이가윤 씨의 전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집권 여당이 임기 2년 차에 비주류 당대표를 맡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선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에서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요. 단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김무성 후보는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 또는 영향력의 일부를 안팎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할 겁니다. 강조하고 싶기도 할 것이고요. 그게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공간이니까.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무슨 대립각을 세운다거나 마찰할 소지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신
국민들과 야당으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는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체제, 특히 김기춘 실장 체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김무성 신인 대표가 2년의 당대표 임기를 다 마치게 된다면 그 임기 중에 2016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청와대와 상당 부분 의견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청와대가 그때까지 현 김 대표 체제를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공천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임 대표, 당대표 체제를 모색할 것이냐. 그렇다고 보면 조기 전당대회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앞으로 2년간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를 지금 예측하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임기 2년을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노지민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규모 재보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의 행보가 정치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재보선 지역인 김포를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 전당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이래도 되냐는 지적과 함께 자신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 위기에 처해 있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지지자들 기립박수 받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도 되냐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PD 연결하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문제, 야당이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용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지난주 보궐선거가 열리는 김포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건 또 하나의 심각한 반칙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730 재보궐선거를 불과 16일 앞두고 대통령이 선거 필승 결의대에 껴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누리당 선거에 지원 사격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오늘 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김포 방문은 참으로 부적절했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김포 다음에는 동작, 수원, 평택, 순천도 가실 겁니까? 만약 이번 선거 결과가 정말 두려워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뭐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자고 건의하는 참모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대변인도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우회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일정치고는 너무 정략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장관 후보자 3명.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던 모양이더군요. 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새 후보자와 관련해선 내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청와대가 국회에 요청할 청문보고서 재송부 명단에서 빠진 후보자는 낙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3명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번 주 중 이들을 포함한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게 공식 임명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는 재송부 요청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김명수, 정성근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악화된 여론을 우려해 막판까지 심각한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가 오늘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민주연합 지도부가 수원 3개 선거구에 더 힘을 쏟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 전체 4개 선거구 중 3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며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 재보선 지역 중 절반이 수원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연합은 오랜 정치 연륜을 자랑하는 손학규 후보에게 수원 지역을 맡겼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 수원병에 출마한 손학규 후보에게
특별히 어려운 지역을 맡아줬다며 다른 수원 지역 선거들도 이끄는 선당 후사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손 후보의 라이벌은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의 김용남 후보입니다. 거물급 정치인과 정치 신인의 대결이지만 수원병이 20여 년간 여당에만 표를 줬던 새누리당 텃밭이라는 점에서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경인일보는 오늘 KM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손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원 을 권선 지역의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정미경 전 의원을 내세웠고 민주연합은 백혜련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두 후보는 사법고시 1년 선후배 사이로 모두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수원을은 16대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2대2 무승부를 기록해 어느 한쪽의 승리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검사 출신 정치인이라는 비슷한 이력을 가진 두 후보가 어떤 승부를 펼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원정, 영통에서는 새누리당의 수원 선거를 이끌고 있는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항해 박광훈 전 민주연합 대변인, 천우선 정의당 대표가 후보로 나선 가운데 박 후보와 천 후보의 야권 연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이른바 엄살 논란이 불거졌더군요. 민주연합이 가지고 있던 5곳만 이겨도 잘하는 선거다. 이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원식 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오늘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 현행 의석 5석만 지켜도 잘한 선거라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건 대표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동민 후보가 출마한 서울 동작을 상임 선거대책본부장인 우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후 우리가 좀 더 이겨야 한다. 내놓은 후보가 이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민주연합 의원도 안 대표의 발언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투 중 장수는 말을 달리게 해야 한다. 안 공동대표의 발언은 여당처럼 엄살을 피운 것이라며 안 공동대표도 우리도 전승을 위해 지금은 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엄살이 아니라 어려운 선거로 판단해 어렵다고 말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정당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인 상황에서 당 전체가 부담을 지고 뛰어야 한다고 위기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총리 후보자가 2번 연속 낙마하고 장관 등 강요 후보자 9명 중 3명이 낙마 위기에 몰렸습니다. 의혹이 있어도 무시하거나 사과 한마디로 임명을 강행했던 전례를 생각하면 그만큼 결정적인 하자가 많았다는 얘기고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정부의 인사를 내정된 이후에라도 재차 검증하자는 것이 청문회 취지고 또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이 결정적인 하자에 대한 검증은 야당 혼자만 한 것 같습니다.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청문 후보자 9명 중에서 아직 3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중 1명 정도에 대해서만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3명을 낙마 위기로 이끈 주요 의혹들 누가 밝혀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개각 발표 4일 만이었던 지난달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이 김 후보자가 교원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베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논문 표절로 자질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김 후보자가 신문 칼럼과 특강 원고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대피를 시켰다는 폭로도 지난달 30일 한겨레 신문에 실렸습니다. 폭로의 주인공은 김 후보자의 또 다른 제자였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은 민주연합의 조정식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청문회 전날인 지난 8일 김 후보자가 매제가 임원으로 있었던 온라인 사교육 업체의 주식을 사고 팔아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의 청문회 위증 의혹까지 불거진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0일 저녁
청문회 정회중에 폭탄주를 마신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되면서 여당으로부터도 사퇴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어제는 안민석 민주연합 의원이 정성근 후보자의 자녀 편법 유학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 후보자가 언론인 취재 비자를 편법으로 이용해 딸을 유학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연합 유기영 의원은 정성근 후보자가 공천을 대가로 사무실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유인태 의원은 정성근 후보자의 부동산 위법 거래와 관련한 위증을 밝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군 복무 기간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밟았다는 의혹을 지난달 19일 민주연합의 배재정, 진성준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정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에 대학에서 강의까지 한 사실을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밝혔습니다. 민주연합의 박남춘 의원은 같은 날 정 후보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정원 산하기관 연구원, 정부위원회 위원, 대기업 사회이사 등의 활동을 하며 6억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으로 정 후보자 본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의 인사를 검증하는 제도지만 여당의 역할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 시기가 휴가철과 겹쳐있기 때문에 투표율 저하에 따른 여당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치러진 재보선들의 투표율을 시기별로 분류해봤더니 7, 8월에 치러진 재보선의 평균 투표율은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다만 이른바 빅매치가 성사됐던 2010년의 경우에만 30%를 넘겼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14차례로 평균 투표율은 35.3%였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대부분의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의 마지막 주에 있었습니다. 다만 2002년과 2006년, 2010년 세 차례는 6월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려 휴가철인 7월 말 혹은 8월 초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재보궐선거는 지난 2006년 7월 26일 선거로 이번 재보선보다 나흘 빠른 일정이었습니다. 서울 2곳과 경기 1곳, 경남 1곳 등 총 4개 지역에서 치러진 당시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24.8%에 머물렀습니다.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만이 투표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15석을 뽑는 이번 재보선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2002년 88 재보궐선거의 투표율도 30%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선거의 투표율은 29.6%로 역대 재보선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당시 13곳의 재보선 대상 지역 중 7곳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어 관심이 컸지만 휴가철이었고 폭우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린 날씨 탓에 30%의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에 치러진 3번의 재보궐선거 중 2번은 흥행에 실패했지만 2010년 7월 28일 재보선은 달랐습니다. 휴가철인 탓에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7.28 재보선의 투표율은 30%를 여유 있게 넘겨 34.1%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2006년 7월 26일 재보선보다 무려 9.3%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이 다수 출마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선거에서는 투표율 40.5%를 기록한 서울 은평을에서 친이계 자장 이재호 의원이 43.6%를 기록한 충북 충주에서는 역시 친이계의 윤진식 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야권 역시 민주당의 장상, 정기영 후보 등으로 단일화해 여당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를 형성해 이슈가 됐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특히 투표율이 비교적 높아 여당이 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개표 결과 한나라당이 8곳 가운데 5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화면을 좋아하니까 그 화면을 좋아하니까 보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게 대통령이라고 확인됐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진행 못합니다. 중단 의사 중단 좀 해주세요. 당신 뭡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유가족분들 잘 좀 계세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네.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 AI는 기한도 있어요. 자, 지금 강하고 비교하고 인간 대통령 소리만 나오면 그냥 보겠다. 아니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충성하는 거 보이려고. 국회의원 자격이 대통령 소리만 나오면 잘났다. 잘났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도저히 안 됩니다. 중단 좀 해주세요. 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해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낳은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학교 인근에 설치된 개장한 화상경마장 개장을 철회해달라는 호소문을 선배인 박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 주요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취재팀장 황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예,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에 댓글을 달게 해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이 오늘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이었는데요. 검찰은 국가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으로 가장해서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행태라면서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민명주 전 심리정보국장한테는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댓글 그리고 또 트윗들 이런 규모에 대해서 뭐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검찰 스스로 일정 부분을 정리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법원이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 있었던 직원들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 이건 다 댓글 조작에 참여했던 것들인데 이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법원의 이 결정으로 당시 검찰이 제출했던 트위터 글의 상당수가 증거 능력을 잃게 됐는데요.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는 이메일을 빼더라도 계정 453개에서 트윗 56만 건을 작성해서 유포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정기적으로 전 부서장 회의를 열고 또 아침 브리핑 이런 것들을 열어서 내부 전산망에다가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게시했던 것 역시 원 전 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이 사건을 공모하고 지휘했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용산역 근처에 개장한 화상경마장 마사회가 만들었죠. 예. 이것이 이제 성심여중고등학교 근처에 있어서 논란이 된 문제인데 이 학교 학생들이 선배를 향해서 호소문을 내놨습니다. 예,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 개장을 막기 위해서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학생 40여 명과 교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권리인 교육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화상경마장 개장 철회를 학교 선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한다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전교생들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쓴 청원엽서 1,300여 장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용산 화상경마 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한국 마사회가 주민과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상경마장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 감사원에다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학생들까지 반대에 나서고 있는 이 화상경마장, 마사회 입장은 뭡니까?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개장 강행을 위해서 반대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을 고발하는 등 아주 강력히 초강수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는데요. 지난 2일 반대 시위에 참가한 교사, 학부모 9명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상경마장 입점한 건물 주변 5m 안으로 접근할 경우에 한 번 접근할 때마다 100만 원씩의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반대 집회를 열어서 고객들의 경마장 입장을 방해한 혐의로 주민 15명을 고발한 데 이어서 지난 11일에는 또 주민 2명을 추가로 고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화상 경마장하고 학교 사실은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예. 법에서는 200m로 규정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화상 경마장과 230m, 일단 법은 살짝 벗어났긴 했는 법의 틀 안에서 지어지긴 한 건데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은 법 문구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법의 취지를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습니다. 30m를 남았다고, 더 멀었다고 그걸 허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 정책, 자, 뭐 부동산이 풀리면 국민들이 경기가 좋아졌다는 체감을 할 것이다. 이런 인식을 대통령이 오늘 드러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경제 활성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면서 부동산 올인 방침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또 주택시장의 활력을 위해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는 정상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LTV DTI,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문제, 그리고 대출금리 인하,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생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말도 했더군요. 경제의 불씨를 어렵게 살려놨다. 예. 글쎄요,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런 인식을 표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방사포를 쐈어요? 예, 강원도 고성의 비무장지대 DMZ 인근 동북쪽으로 방사포와 해안포 1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동해 쪽 바다로 발사했습니다. 예.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북한군의 포탄이 동해 북방에서 NLL의 북쪽 1km에서 8km 사이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사격은 북한이 지금까지 동해 쪽에서 실시한 대규모 사격 중에서 가장 남쪽에서 진행된 사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원산 일대에서 실시했었는데 그거에 비할 때 매우 이례적인 그런 사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군사도발은 대남 위협 차원이라기보다는 오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우리나라를 향한 도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남쪽을 향해서는 요즘에 뭐 아시안 게임에도 나가겠다, 응원단도 보내겠다 해서 직접적으로 남쪽 하나만을 향해서 한다기보다는 한미일 3국의 지금 최근의 군사적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되는 게 그런 해석이 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무효까지 아니어도 세상을 조심조심 살아가겠다는 결심조차 비웃음을 사거나 세상 물정 모른다는 비아냥을 듣기 십상입니다. 살아온 과거는 우리 모두를 협잡과 비리 속에 있게 하는 나쁜 관행의 시대였다는 두의 변명에 귀를 막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모두 그랬던가요? 안 그러려고 함부로 살지 말자고 안간힘을 쓰던 기억이 있는데 더 더러워지지 않고 강을 건너고 싶은데 욕심의 강이 흐른다. 때로 물살 거칠다. 흐르는 강에 눈길 주지 말고 강 건너 큰 나무 한 그루 바라보아야지.
730 재보선이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아서 방송사들이 여느 재보선과는 다른 수준의 개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TV도 7월 30일 개표 방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TV는 개표 방송은 쇼가 아니라 감시라는 관점에서 개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의 개표 방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6.4 지방선거 때 독자적인 개표 방송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시민조직 선거 파티가 국민TV와 함께 개표 방송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TV와 선거 파티의 개표 방송 타이틀도 선거 파티가 6.4 지방선거 때 사용했던 더 개표 라이브로 정했습니다. 우선 전국 15개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 감시 또는 방송 참여를 담당할 개표 참관인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지를 하겠지만 우선 페이스북에서 선거 파티를 검색하면 개표 참관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거는 파티지만 개표는 감시여야 합니다. 뉴스K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